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11강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시작할 컨테이너 운송은 컨테이너의 개념과 컨테이너선, 또 컨테이너 루제이션, 컨테이너 선사의 운영 방식, 컨테이너 화물 운송 실무,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에 대해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종류, 컨테이너 리스, 국제협약의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컨테이너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화물의 단위화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용구, 즉 그 운송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해상, 육상, 항공 등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용적을 가지고 적당한 강도로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러한 그 일정한 용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하역 작업이 굉장히 신속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 간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운송용기입니다. 이렇게 단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로 싣고 가서 다시 자동차로 옮긴다든지 자동차로 싣고 가서 항공기로 옮긴다든지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규격이 좀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 즉 ISO에서 일정한 이제 규격을 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각국에서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관리라고 하는 관세청 고시에서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 표준화 기구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성이 있고 반복 사용에 적합한 충분한 강도를 지닐 것. 두 번째, 운송 도중 내용 화물의 이적 없이 옮겨 싣지 않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 운송을 용이하도록 설계할 것. 세 번째, 운송수단의 전환 시 신속한 취급이 가능한 장치를 구비할 것. 네 번째, 화물의 적입과 적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 다섯 번째,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일정한 크기는 돼야 화물이 어느 정도 실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그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그 최소 규정을 여기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관세청 고시에서는 첫째,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격실을 형성하도록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 두 번째, 항구적인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반복 사용에 적합할 정도로 견고할 것. 세 번째, 도중에 재적재함이 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어야 할 것. 네 번째,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타 운송수단으로 환적될 때 용이하게 취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다섯 번째, 물품의 적입 및 적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여섯 번째, 1세제곱미터 이상의 내부 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부속소 4에 계기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을 충족할 것, 이러한 이제 조건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표준화 기구의 기준이나 우리 관세청 고시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컨테이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질에 따라서는 철제 컨테이너와 알루미늄 컨테이너, FRP 컨테이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요.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이러한 컨테이너가 철제, 알루미늄, FRP 컨테이너입니다. 먼저 철제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견고하고 제작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부식이 되기 쉽고 또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식에도 강하고 가벼운 반면에 제조비가 상당히 높게 되고 충격에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FRP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용적이 넓고 충격이 아주 강한 대신에 무겁고 제작비가 역시 비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요. 우선 표준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건화물 운송용 컨테이너입니다. 지금 사진이 약간 납작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한 화면에 두 개씩 이렇게 넣다 보니까 조금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컨테이너는 이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높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보통 우리가 길에서 그 트레일러에 실려 다니는 이러한 그 컨테이너를 보면 이런 형태의 컨테이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는요, 냉동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 통풍 컨테이너 등이 있는데요. 이 냉동 컨테이너는 뭐 생선이나 육류 등을 주로 운송할 것이고요. 냉장 컨테이너는 과일이나 채소, 종자, 뭐 또 냉장 육류 같은 경우도 냉장 컨테이너를 통해서 운송을 합니다. 또 통풍 컨테이너는 과일이나 채소, 종자 등을 이제 주로 운송할 때 사용이 되는데 공기들과 이제 소통이 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이러한 형태가 이제 냉동, 냉장, 뭐 통풍 컨테이너, 특히 냉동, 냉장 컨테이너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컨테이너의 한쪽 면에 이렇게 이제 냉동이나 냉장기기에 해당되나요? 이러한 이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냉동, 냉장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별도의 CY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전기 커넥터를 연결해서 냉동이나 냉장고를 가동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가동을 시키게 됩니다. 다음 탱크 컨테이너인데요. 화학약품 등 액체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로서 이렇게 안에 이제 탱크가 들어가 있고 일반 컨테이너와 같은 크기로 이렇게 선적을 할 수 있도록 외곽에 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을 탱크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또 통풍식 컨테이너 중에 이제 과일, 야채 등을 운송하는 컨테이너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요리로 이제 반대쪽에 전기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통풍을 시켜주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렉 컨테이너라고 있어 기계나 원목, 자동차 등 이런 이제 좀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좀 규모가 사이즈가 큰 화물을 실을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입니다. 다음은 벌크 컨테이너는 이제 곡물 등 이제 벌크 화물을 실을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고요. 하역 작업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옆면으로 화물을 하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팬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 컨테이너에 이렇게 이제 문이 달려 있습니다. 구멍이 달려 있는데 주로 이제 동물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데요. 동물들이 이제 환기도 되고 채광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송이 가는 도중에 여기 문을 한쪽을 열어서 위쪽을 열면 바깥과 소통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보냉 컨테이너는 일종의 앞에서 얘기했는 냉장 컨테이너는 냉동 컨테이너, 특히 냉장 컨테이너에 해당이 되는데 야채나 과일 등을 운송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컨테이너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보면은요, 보통 이제 20피트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 이 지금, 냉장 컨테이너의 경우에 보면은, 이런 형태로 생겼고, 이쪽에 이제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전기를 연결해서 팬을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뚜껑이 위로 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픈 타워의 경우에는 위에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되어 있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번이 플로우고 그 다음에 플로우 멤버로 되어 있고요. 도어실이 3번에 도어실이 되어 있고 이거죠. 이렇게 도어실이 되어 있고 코너 포스트가 이제 4번입니다. 이런 코너 포스트 또 코너 피팅 이런 고정시켜주는 피팅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조를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컨테이너의 사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부에서 확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 문 우측 상단에 최대 총 중량 등을 기록한 점원 표철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문이 있으면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최대 총 중량 등인데요. 컨테이너의 일련 번호 또 컨테이너 위치를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G8210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제작 국가가 어딘지 여기서 G8은 Great Britain 즉 영국을 의미하고 한국은 뭐 KR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JP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다음에 이제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 등 국내에서 적용하는 과적 차량 단속 기준 때문에 최대 총 중량만큼 싣지 못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기록이 됩니다. 맥스 그로스 보통 맥스 그로스 웨이트 혹은 MGW로 표시하고 있고 이 컨테이너 자체 무게와 그 안에 적입 가능한 화물의 총 무게 합계가 여기 이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맥스 그로스가 3520kg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테이프 2350kg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5200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 경우는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가 20피트 컨테이너는 20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2350kg, 2.3톤 정도 되고요. 40피트는 한 4톤 정도, 40톤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4톤 정도 되는데, 그런 이제 무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로드 28,170kg, 62,000파운드 된 요 같은 사이즈입니다. 컨테이너가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 무게, 이 화물의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큐빅 커패시티 33,200 UBC 되어 있는데요. 컨테이너가 실을 수 있는 부피의 한계입니다. CBM과 큐빅 피트로 변기가 되어 있고요. 요 밑에 큐빅 피트죠. 보통 20피트는 33.2 CBM, 40피트는 67에서 68 CBM이 표시가 됩니다. 요렇게 이제 그 문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되어 있는 요 표시를 보면은, 컨테이너의 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화물 적입 시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과 화물의 중량뿐만 아니라 적입 시에 사용되는 펠릿이나 더니지 내장 화물을 고정시키는 모든 자재의 중량도 함께 고려해서 이러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컨테이너의 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격은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가 있다고 했는데요. 내부 용적의 경우에는 길이, 넓이 또는 높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5.89, 5.93, 40피트는 12.5, 12.06 이렇게 약간씩 이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최소, 최대 요 범위가 있죠. 넓이가 2.33에서 2.35, 또 40피트는 2.34에서 2.36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넓이와 높이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길이가 이제 달라지는데요. 높이는 2.25에서 2.26, 2.37에서 2.39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폐 문의 넓이가 2.34에서 2.34가 되고 높이가 2.13에서 2.15 정도 됩니다. 40피트는 개폐 문의 그 최소가 2.3에서 2.35가 되고요. 높이는 2.26에서 2.27이 되겠습니다. 용적은 20피트는 30제곱미터에서 세제곱미터에서 31세제곱미터까지가 되고요. 40피트는 66.5에서 68.1 세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은 이제 1.6kg에서 2.32 또는 3.41에서 3.90 요건 이제 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대 적재 중량도 18톤에서 18.72, 27.07에서 27.58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톤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무게의 경우에는 철제 컨테이너와 철제 컨테이너가 스탠다드 하드탑이 있고요. 알루미늄 컨테이너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공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의 경우는 20피트는 2.08톤에서 2.25톤, 적 컨테이너는 20.32톤 정도, 40피트는 3.88에서 4.05, 적 컨테이너는 30에서 30.48 톤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적 컨테이너 상태에서 무게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다고 보면 되고, 빈 컨테이너의 무게가 이렇게 철제 컨테이너도 스탠다드보다는 하드탑이 조금 더 무겁게 나오고요. 알루미늄 컨테이너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세부 명칭을 보시면요. 루프 패널이라고 해서 이제 천정 부분의 뚜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론트 엔드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엔드 월 패널이 이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드 월이고, 사이드 월 패널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킹 패널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플로어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로어링 옆에, 포클리프트, 파켓 해가지고, 포클리프트로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끼워가지고, 구멍에 끼워 넣어서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포클리프트 포켓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멍이 4개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 쪽이고요. 이쪽 면에서 이제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프레임이 끼워지면은 여기다 문이 이제 달려서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선결 과제로는 컨테이너의 확보가 되겠죠. 화물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컨테이너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컨테이너의 수요가 발생되는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고 또 제작 비용이 상당히 고가이고 보관에 상당한 비용과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운송회사나 화주가 컨테이너를 직접 소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리스 산업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스의 장점은 첫째 자금의 고정화를 방지합니다. 이게 컨테이너를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비용 또 보관하기 위해서 이 보관 장소를 확보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자금은 다시 회수하기 어렵고 고정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자금의 고정화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필요 없다. 컨테이너를 내가 보유하게 되면은 감가상각이 계속되면서 이제 소멸하게 되는데 감가상각이 필요 없다는 점이고 노후화된 설비에 의한 위험도 방지하고 있다. 또 지역적 계절적 변동에 필요한 컨테이너 수요에 적절히 대응이 가능하고 재고 관리 비용과 위치 선정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 중에서 장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유지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도 감소한다.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비용을 좀 줄여주는데 상대적으로 컨테이너 리스는 소유하는 것보다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는 비싸게 이제 가격이 책정될 수도 있죠. 전 세계 유통 중인 약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중에서 약 50% 정도가 리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리스 계약의 기본 요소로는 렌탈 비용과 DPP 프리미엄, 또 인터체인지 레이티오, 지오그래피 테이블이 있는데요. 먼저 렌탈 비용은 1일 컨테이너 한 대당 얼마 또는 한 달 동안 컨테이너를 한 대를 사용할 때 대당 얼마 이렇게 이제 요금이 책정이 되는 것을 렌탈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DPP 프리미엄은요. Damage Protection Plan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렌탈 비용에 손상이 됐을 때 부과하는 이러한 그 비용을 가산하는 요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레이티오는 마스터 컨트랙트 즉 주계약에 적용을 하는데요. 월간 리스 개수와 회수 개수의 비율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인터체인지 30%로 계약된 경우에는 총량으로 계약된 것 중에 한 달에 리스하거나 반납해야 할 비율이 30%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이 초과되면 약정된 리스료가 이제 인상이 되거나 인하가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오그래피 테이블인데요. 이 반납표인데 요일 협정과 주계약 등에 따라서 통상 한 지점에서 1개월간 반납해야 될 최대 수량을 미리 책정해 놓은 표를 지오그래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리스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립 리스인데요.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컨테이너를 인수하는 방식의 리스 계약을 얘기합니다. 스팟 리스라고도 하고요. 계약 조건은 컨테이너의 기종점과 시장 상황 및 리스 회사의 영업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도 리스, 원웨이 리스라고 하고요. 컨테이너를 출발지에서 도착 지역에 이르기까지 편도로만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한쪽으로만 가니까 이제 임차료가 비싸지는 거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인수한 후 목적지에서 리스타에 반납을 하는데요. 빌려가는 장소와 반납하는 장소에 따라서 리스 요금에 외에 픽업 차지나 드랍업 차지와 같은 할증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리스료는 상대적으로 높다, 비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복 리스인데요. 라운드 트립 리스라고도 이제 하는데 왕복 기준으로 임차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왕복 사용 컨테이너를 왕복 사용한 뒤에 출발지에서 반납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화주가 본인 보유 컨테이너만으로 왕복 운송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카고 밸런스가 이루어진 곳에서 운송할 때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스사 요구에 의해서 왕복 리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요율 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기본 요율을 정한 후에 1개월당 반납 개수와 연관하여 드랍업 차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리스 요율이 시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리스 요율의 변동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스터 리스인데요. 주 계약 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용자가 사용할 최소량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 요율을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인터체인지 레이티오에 따라서 일정한 시장에서 일정한 퍼센트의 컨테이너를 반환해야 합니다. 리스사는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전 세계에 이렇게 그 관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이제 반환을 받기도 하고 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장기 리스인데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컨테이너 리스 계약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에 개시일에서 종료일까지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계약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조기 해지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컨테이너 관련 국제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관련 국제협약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발달해 있는데요. 첫째는 복합 운송과 컨테이너 운송을 신속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면제를 위한 국제 통관 규칙, 즉 세관 규칙을 정하고 있는 협약이 있고요. 그 다음 컨테이너 자체의 안전에 관한 이제 그 제작상 안전, 또 검사 기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컨테이너 안전 관련 규칙들이 이런 국제 협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통관 관련 국제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CC 협약, 즉 컨테이너 통관 협약이라는 건데요. 컨테이너 자체의 수출에 관한 관세법상의 특례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특례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컨테이너는 안에 내장되는 화물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일종의 이제 그 포장 용기로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 국가의 관세구역 안에 들어와서 반입이 되거나 반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들어올 때 이거는 관세법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러한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의 수출에 관한 관세법상의 특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 자체가 국경의 세관을 통과함에 따라 당사국 간의 관세에 대한 문제와 통관 방법 등을 합의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수입된 컨테이너를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국제보세 운송에 있어서 채합국 정부의 세관 봉인을 존중하게 되고요. 채합국 간의 컨테이너에 대한 관세를 면세하게 되어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56년 유럽경제위원회가 제정 채택한 CCC 협약이 모체가 된 것이고요. 1972년에 신 CCC 협약이 채택되어서 1975년 발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화물의 국제도로운송에 관한 통관협약, 즉 TIR 협약인데요. 도로운송 차량이나 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의한 도로운송을 대상으로 해서 그 컨테이너 속에 내장된 화물이 특정 국가를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운송됨에 따른 관세법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유럽의 경우에는 그 유럽은 국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통과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경을 통과해서 화물이 반입되더라도 자기 나라에 수입을 하는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할 때 별도 세금을 걷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인데요. 채약국은 도로 운송 차량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 봉인되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경유지 세관에서의 수입관세나 수출관세의 납부 또는 공탁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유지 세관에서의 세관검사를 면제하는 것이고요. 적용 요건은 도로 운송 차량 또는 컨테이너는 소정의 기술 요건을 구비하고 사전에 이를 승인받아야 되고 출발지 세관이 봉인하고 그 봉인에 이상이 없을 것, 또 국제운송수첩 TIR 카넷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해서 이렇게 세관의 세관 검사와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운송수첩에 의한 보증 문제인데요. 경유국에서 화물의 멸실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사고 발생지 관할 세관에
지불할 관세와 운송 도중 발생하는 제세 공과금 및 벌금 지불을 보증하는 증명서로서 관련 업자로 구성된 민간보증단체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자와 운송 차량 기사 간에 교환되는 TIR도 있습니다. 1959년 그 EC가 제정을 했고요. 1981년에 발효했습니다. 한국은 1981년 정식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화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통관 협약인데요. ITI라고도 합니다. 철도, 차량, 부선 등 각종 운송수단에 의해서 국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통과국의 세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제정했지만 아직 미발효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통관 협약과 화물의 국제 도로 운송에 관한 통관 협약 관련 결의문이 있는데요. CCC 협약과 TIR 협약이 채택된 이래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컨테이너 및 운송 기술의 혁신에 따라 양 협약의 내용이 현실하고 이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국에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면세로 일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수출입에 관계되는 서류제철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가능한 한 담보의 제공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에는 소유자의 국적, 회사명, 컨테이너의 하중과 식별 번호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 면세로 수입된 컨테이너를 1회 하나요 국내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유자입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인데요. CSC 협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컨테이너 조작 장치 및 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통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고요. 1972년에 채택해서 1977년 발효했는데 우리나라는 1979년에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싣는 선박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선형별 또 적재 방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박을 분류를 할 때는요, 화물선과 여객선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화물선은 건화물선과 탱커, 이제 액체 화물을 싣는 탱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화물선은 일반 화물선, 또 전용선, 겸용선, 특수선으로 크게 구분하는데, 일반 화물선은 이제 전기선과 부전기선에 사용되는 이런 화물선이 있고요. 특히 컨테이너선은 전기선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전용선은 뭐 광석 또는 석탄, 자동차, 곡물 전용선이 있고요. 겸용선으로는 석유류를 겸용하거나 또는 광석, 벌크, 유류를 겸용하거나 자동차나 벌크를 겸용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외 특수선으로는 냉장선, 중량물 운반선, 레시선, 바지선 등이 있고요. 탱커에는 유송선, 기름을 싣는 원유 또는 제품류를 싣는 이런 탱커가 있고, 특수 액체를 운반하는 선박들, 즉 LNG, LPG, 또 케미컬 탱커, 몰라레스 운반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객선은 순수하게 화물만 싣는 화객선과 이 카펠이나 유람선이 있고요. 화객선, 화물과 여객을 함께 싣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컨테이너선을 선형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풀 컨테이너십, 즉 컨테이너 전용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는 이제 풀 컨테이너, 이제 컨테이너만 실을 수 있는 이런 선박들입니다. 건조할 때부터 갑판과 선창에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전용형 컨테이너선이라고도 합니다. 리프트온 리프트업 구조입니다. 즉 화역을 할 때 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이런 형태, 직접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라고 합니다. 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컨테이너를 실는 거 보면은 컨테이너 단위당으로 이렇게 선박 위에 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대로 탁탁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판상에도 컨테이너를 여러 단으로 적재하고 있죠. 적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롤온 롤오프 선에서는 최상갑판도 포함하여 전체 선창에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 롤온 롤오프라는 것은 이런 이제 컨테이너선 보통 리프트온 리프트오프 구조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그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을 통째로 실을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이제 차로 올라가기 때문에 롤온 롤오프, 바퀴가 굴러서 들어가고 굴러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건데, 주로 롤온 롤오프보다는 리프트온 리프트오프 방식, 이런 컨테이너선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세미 컨테이너 쉽은 제일에서는 일부 선창에 셀 가이드를 설치해서 컨테이너 전용 선창으로 개조한 것인데요. 컨테이너를 갑판 위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이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를 함께 싣는다고 해서 분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화물과 일반 화물을 동시에 적재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고요.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선상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풀 컨테이너 쉽과 차이는 여기는 크레인이 없습니다. 부두에 장치되어 있는 크레인으로 선적 양육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세미 컨테이너 쉽이나 뒤에서 보는 호운제형 컨테이너 쉽, 일반 이제 선박은 원래 이 크레인이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운제형 컨테이너 쉽은 그냥 일반 선박인데 제일선 갑판이나 선창에 일반 자파와 컨테이너 화물을 같이 싣는 경우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전기선으로서 제일의 전기선, 컨벤셔널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로는 컨테이너선이 아니지만 컨테이너 운송이 일반화된 오늘날은 제일의 전기선에 있어도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적재 방식에 따라서는 로로선, 즉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쉽인데요. 컨테이너 크레인에 의해서 본선에 양하하거나 적하하는 방식입니다. 컨테이너 전용선에 적용되는 하역 방식입니다. 이런 식이죠. 부두에 이렇게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크레인에서 이제 여기 있는 화물을 그대로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 가서 내려놓고 여기서 그대로 들어 올렸다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이런 방식입니다. 선박에 별도의 하역 장치를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크레인이 설치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하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크레인을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도 하고 겐추리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실무에서는 겐추리 크레인이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KS 표준화 규격에서는 이것을 컨테이너 크레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색깔을 보니까 그 네덜란드에 있는 로텔담 항에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입니다. 다음은 롤오선, 즉 롤온, 롤오프 쉽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 카페리 쉽이죠. 이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이대로 굴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굴러 나온다. 굴러 들어가는 걸 롤온, 롤오프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선적 하역을 하는 경우인데요. 대형 포클리프트 또는 트랙터에 의해서 컨테이너를 본선에 적양화하는 방식입니다. 컨테이너에 셰시를 부착한 채로 육상 전용 트레일러를 선미와 현측의 현문에 설치된 경사관, 이것을 경사관이라고 합니다. 슬로프라고 하는데요. 이 램프를 거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끌어들이거나 끌어내리는 방식입니다. 이제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는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 롤온, 롤오프는 수평, 옆으로 이렇게 싣고 이제 굴러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나 철도 화차를 운송하는 페리보트에서 종전부터 이용해오던 하역 방식입니다.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방식에 비해서 적재량 측면에서는 좀 많이 못 싣는데요. 근거리 운송 시 하역 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하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짧을 때는 트레일러를 통째로 이렇게 싣고 들어갔다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역 시간이 상당히 줄어든다. 환적하는 그런 절차도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시선인데요. 라이터 보드십, 즉 이 라이터는 부선인데 바지선을 싣고 가는 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대형 입항식 부선을 항내 장소에 이동시켜서 대형 부선의 상당 척수를 전으로 주행하는 250에서 500톤의 겐추리 크레인으로 선미에 들어 올려 선상에 적재하는 하역 방식을 사용하거나 선박에서 조종하는 하역 장비로 들어 올리는 하역 방식을 사용하는 선박입니다. 주로 수심이 낮은 하천이나 운하 등 대수로를 통하여 내륙의 오지까지 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이 되고요. 항만 시설 또는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이 없는 항구에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레시선은 1965년 노르웨이의 모스볼트 조선소에서 건조한 아카디아 포레스트 호인데요. 36,000톤급인데 이 선박이 이제 그 레시선인데 이 부두에 이제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요. 바지선에다가 컨테이너를 실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가면은 바지선을 여기 이 배에 있는 크레인이죠. 이게 통째로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배 위에다 올려놓는
이런 이제 선박이 레시선입니다. 선박의 적재 효율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컨테이너 리스와 컨테이너선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컨테이너 리스의 수요 발생 요인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토론해 봅시다. 다음 컨테이너 리스 계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토론해 봅시다. 다음 컨테이너선의 종류를 이제 그 선박의 화물을 적재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구분했고 선형 타입에 따라서도 구분을 했는데요. 이런 컨테이너선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